자, 오늘 시간에는 모의고사 사회의 실기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특별한 치료 없이 설사를 심하게 하는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해질 불균형 물질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답은 2번이죠. 자, 71번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설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죠? 설사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 막 설사를 쫙쫙쫙쫙 하는 경우에는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탈수될까봐를 굉장히 연명합니다. 탈수. 그래서 탈수가 뭐죠, 여러분? 탈수. 이게 물 숫자예요. 탈탈탈 물이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물이 막 빠져나가는 걸 탈수라고 하는데, 이 탈수가 될 때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물 플러스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설사는 뭐가 빠진다?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을 초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특히 전해질은 Na, K, Cl을 많이 병원에서 특히 봅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K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K 가지고 문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전해질은 K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K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칼륨 또는 같은 말로 포타슘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요 K의 명칭은 칼륨, 다른 말로는 포타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해질 중에서도 K가 칼륨, 포타슘이 소실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사를 하는 환자들은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안정이 필요해요. 안정이 필요하며, 자, 과도한 설사로 인해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뭘 공급해야 되죠? 물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전해질도 빠지니까 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가능하면 설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심한 설사 시에는 탈수 방지 및 정맥을 통한 전해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전해질 중에서도 우리 교과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요 K, 칼륨, 포타슘의 공급이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고요. 자, 7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만 읽을게요. 자, 멸균과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1번을 보면은 여러분 1번에 무균,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 맞아요. 무균. 답은 1번입니다.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없을 무자예요.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 그래서 답은 1번이겠고, 자, 2번에 보시면 여러분 방부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방부라는 거는 물체 표면에 있는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방부라고 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데, 방부라고 하는 거는 세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 자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걸 방부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체 표면에 있는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것, 요거는 소독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소독, 유해한 미생물의 성장과 번식 및 전파를 억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독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정균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 멸균,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포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이거는 소독에 대한 여러분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번에 감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염은 세균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염은 세균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감염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균이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이 세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침입해서 증식하는 상태가 감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분 3번에 보시는 뭐 정균 같은 거 있죠. 성장과 번식 및 전파를 억제하는 정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겠고, 중요한 거 72번에서 좀 중요한 거, 지금 나 너무 시간이 없다 하시면 소독 및 멸균에 관련된 것들만, 소독과 멸균의 정의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용어들은 여러분 책 55페이지 찾아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멸균과 소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멸균이라는 거는요, 우리 이 멸자가 그 멸종하다, 멸종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공룡 멸종이라는 거는 현재 공룡이 한 마리도 없는 상태가 멸종인 거잖아요. 아예 없는 상태, 제로의 상태. 그래서 이 멸자예요. 그래서 균을 아예 멸해버린 상태, 균이 아예 제로가 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전부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멸.
그래서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걸 여러분 멸균이라고 하는데, 이 아포가 뭐냐면 균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균의 씨. 그래서 이 씨앗마저도 아예 다 죽여버리는 거를 멸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까지 말려버리는 상태. 씨까지 말려버리는 상태로 완전히 제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로의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 멸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키워드는 아포를 포함해서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를 멸균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소독을 볼게요. 자, 소독은 전염성 병균을 죽이는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한다. 자, 그래서 멸균보다는 되게 소극적인 개념의 균을 없애는 방법이 소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자를 여러분 작을 소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작을 소. 작게나마 얘를 갖다가 없앤다. 작게나마 독을 뿜어서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한다는 거.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해요. 소극적으로 없애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독은 소극적으로 없애요. 그러니까 아포까지는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씨까지는 말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뭐 세균이 뭐 100마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100마리에 대해서 완전히 씨까지 없애가지고 제로의 상태를 만드는 건 멸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멸균이 아닌 소독의 개념으로 봤을 때 100마리의 세균을 갖다가 한 80마리 정도만 없애고 20마리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 요거를 이제 여러분 소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해요. 씨까지는 완전히 말려버릴 수가 없는 상태. 요게 바로 소독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게 멸균이고요. 좀 더 소극적인 게 소독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포의 유무의 차이에 따라서 멸균과 소독으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아포를 없애는 거, 아포까지 없애는 걸 뭐라 하죠, 여러분? 멸균. 아포까지는 없애지 못해요. 아포는 있어요. 그게 뭐죠? 소독.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를 기준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완전히 제로의 상태. 그 다음에 얘는 아포까지 사멸시키지 못하고 일부 남아있는 상태. 일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73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술실에서 손소독을 마치고 가운을 입기 위해 좁은 통로로 두 사람이 지나가야 할 때는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답은 여러분 5번 등을 마주 향하게 하고 지나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가운을 입고 벗을 때 주의사항이 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들 두 가지만 좀 볼게요. 뭐 위에서 세 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온 거, 가운을 입고 벗을 때 주의사항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거는 요 친구들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자, 그래서 가운을 걸어둘 때는 격리실 밖의 청결구역에서는 가운의 외면을 안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게 가운이라고 할게요. 이게 가운이 있으면 이게 가운이 겉면이잖아요. 겉면은 오염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겉면은 오염,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있죠. 안쪽은 깨끗으로 간주를 해요. 깨끗한 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가운을 걸어둘 때 격리실, 여러분 격리실이 여기가 격리실이라고 하면 격리실은 오염이라고 볼게요. 격리실은 오염된 곳. 그래서 격리실 밖에 청결구역, 격리실 안쪽은 오염구역이고 격리실의 바깥 부분 있죠. 바깥 부분은 오염이라고 해요. 오염. 격리실의 밖은 오염이거든요. 그래서 가운을 걸어둘 때 격리실 밖에, 여기 밖에, 죄송해요, 오염이 아니고 여러분 청결, 밖에는 청결. 자, 그래서 격리실 밖에 청결 구역에 가운의 외면을 안으로 들어가게, 가운의 요 겉면 외면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걸어둬요. 즉 가운의 속이 밖으로 나오게 접어서 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면 대 깨끗한 면이 만나게 해줘라. 그러니까 안과 밖이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운의 안쪽은 깨끗이잖아요.
깨끗. 그 다음에 격리실의 박쪽도 청결, 깨끗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면과 깨끗한 면이 만나게 해서 해줘야 주변이 오염이 되지 않겠죠.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격리실 안에서는 격리실 안은 오염이라고 했잖아요. 격리실 안에서는 가운의 외면이라는 거, 겉면, 이 외면은 오염된 부분이잖아요. 이 외면이 겉으로 나오게 건다. 그러니까 뭐죠? 의미가? 오염 대 오염이 만나게 해줘라.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깨끗한 면 대 청결한 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면 되겠고, 오염 대 오염,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 그림으로라도 해서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요렇게 만나지, 요렇게 만나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굉장히 잘 내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숙지한다고 하셔도 시험장에서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긴장을 하다 보니까 순간 실수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지문이 바로 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술실에서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끼리 통과할 때는 등을 마주하게 하고 지나간다. 손 같은 것들이 마주치면 안 되기 때문에 등으로 이렇게 등으로 돌아서 등을 마주쳐서 지나간다. 그래서 요 등을 마주쳐서 지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런 가운을 입고 벗을 때 뭐 마스크 같은 보호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설명 드릴 때는 좀 직접 보여드리는 것들이 훨씬 학생분들한테 이해가 쉬운데, 말로만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벗을 때의 주의사항 요 두 가지 잘 숙지하시고요.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가운을 입을 때는 가운의 겉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겉에는 가운을 입을 때는 가운의 겉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는, 여기 면은 지금 깨끗해야 되는 면이거든요. 이게 사용하기 전에는 여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내 손 같은 경우는 현재 깨끗한 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호사의 유니폼이 충분히 가려지도록 한다. 충분히 가려져서 간호사 유니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격리실에서는 가운을 벗을 때 허리끈을 푼 다음 손을 씻은 후 가운 안쪽과 목둘레가 오염되지 않게 목 뒤에 끈을 푼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가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을, 여기가 허리면이라고 할게요. 허리선을 중심으로 아래는 오염, 위에는 깨끗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오염된 겉에 가운을 입고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운을 입고 그 안에서 일을 했으면 가운은 이미 오염된 상태로 간주를 하겠고, 이제 이 가운을 벗고 나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격리실에서 이제 가운을 벗을 때 허리끈을 먼저 푸는 이유는 장갑을 현재 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허리 아래쪽에 끈 있죠. 끈은 오염이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풀어요. 왜냐면 내 그냥 깨끗한 손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푼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장갑 벗고 손을 씻어요. 손을 씻은 다음에 가운의 안쪽과 목둘레가 오염되지 않게 목 뒤에 끈은 깨끗하다고 간주를 하니까 장갑 벗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목의 끈을 풉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정의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설명까지는 외우시지 않아도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용했던 이 가운을 입고 일을 한 후에 벗을 때는 어디서부터 끈을 푸느냐 물어보면은 어디서부터 풀죠? 가운 아래, 허리 아래 풀고 허리끈 풀고, 그 다음에 어디 푼다? 뒤에 목 뒤에 끈을 푼다. 그래서 격리실에서 다 사용한 가운을 벗을 때는 아래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위에 푼다. 아래 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요것도 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할 여력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있죠, 요거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세요. 2개 항목 요거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4번을 볼게요.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김 간호조무사가 수술 전 손소독을 마치고 양손을 올린 채 양손바닥을 간호조무사의 얼굴을 향하게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과적 손 씻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드라마에서 수술실 풍경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의사 선생님이 집도이 같은 경우 손 씻고 나서 딱 수술실 들어갈 때 손을 얼굴 앞에 해가지고 싹 들어가잖아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을 닦은 후 가슴 아래로 내리면 안 돼요. 손을 이미 씻었잖아요. 외가족 손 씻기를 한 후에는요, 가슴 이하로 손을 내리면 안 돼요. 손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까도 가운 아래쪽은 오염이라고 간주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닦은 후에 가슴 이하로 내리지 않는 이유가, 요 가슴 이하로 내리게 되면 오염 영역이기 때문에 오염 영역에 내 손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손에 씻으나 마나 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닦은 후에는 가슴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은 허리와 어깨 사이에 있게 하여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요. 요것 또한 그래요. 그러니까 허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한다.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손을 닦은 후에는. 이유는 뭐냐?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 손에서 시야에서 벗어났어요. 손이. 그 다음에 시야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밑에는 오염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닦아서 손을 내리는 순간 내 손은 오염이 된다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이 가슴 이하 시야에서 벗어나면 오염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손을 씻으면 이 손은 절대적으로 밑으로 내리지 않고 반드시 내 얼굴 앞에 시야에서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오염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75번. 임종을 앞둔 환자가 막내 아들 결혼이나 시킨 후 죽으면 한이 없겠어요? 라고 말하는 임종 심리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종, 죽음을 앞둔 죽음의 심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뭐 말기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요걸 이제 임종 심리 단계라고 하겠고, 자, 첫 번째는 부정이 나타나요. 부정. 그래서 내가 말기암 사기이십니다. 말기암 사기이시고 더 이상 손 쓸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대상자가 내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빨리 죽음 준비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말기암 사학이라고? 내가 과연? 나 그럴 일 없어. 나 아직 건강하고 멀쩡한데 내가 사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종 심리 단계에서는 부정을 합니다. 강하게 부정하는 단계예요. 나는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이 의사 또라이 아니야.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해?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 내 몸은 너무 멀쩡한데 왜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 막 하면서 부정을 해요. 그 다음에 2번 분노가 나타나요. 부정 단계에서 이제 넘어가면 분노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과 주위의 의료인에게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해요. 그러면서 이 의사 진짜 왜 이래? 내가 뭔데? 너가 뭔데 나한테 말기암 사기래? 너 진짜 자격증 그거 제대로 된 거야? 막 하면서 이거 돌팔이 아니야? 하면서 막 짜증도 내고요. 가족들이 무슨 말만 해도 막 짜증을 내는 단계, 이게 이제 분노 단계입니다. 그래서 막 쉽게 화도 내고 분노하고 이런 단계예요. 자, 이제 분노 단계가 지나가면 뭐가 오느냐? 협상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제 나의 말기암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인정을 하지만 뭐 100% 인정은 하진 않아요. 한 50% 정도를 인정을 하면서 조금은 나의 그 현재 상태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과거의 죄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암인 거 인정을 하겠고, 물론 내가 암이지만 내 막내 아들 결혼이나 하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딸 중학교 입학하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막 하면서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죄의 대가는 톡톡히 받을 거지만 내가 이거를 죄값을 받기 전에 우리 딸의 뭐 결혼식을 보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 막 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기대는 단계가 2단계가 많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협상을 하고 나서는 이제 먼 단계로 넘어가느냐, 이제 우울감으로 들어가요. 자, 깊은 슬픔에 잠기어 비탄에 빠져요. 그러니까 점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50%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 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협상하고 이런 단계까지 가면은 내가 안 되니까 이런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만 하고 죽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 단계로 내려가면은 이제 50% 이상엔 한 90%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결혼시키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내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굉장히 우울해지죠. 그래서 깊은 슬픔에 잠기고 비탄에 빠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100% 단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울 단계는 이제 수용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종의 단계는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내가 암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화를 내요. 아, 왜 굳이 내가 암이어야 돼? 죄짓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왜 내가 돼야 돼? 막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번 협상을 하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동안 내 죄값 치를 테니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만 해결하고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협상 단계.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우울이죠. 이제 협상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을 것도 같고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0% 인정을 하면서 수용의 단계에 들죠.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단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종의 심리 단계는 총 5가지로 나뉘고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게 애우시기보다는 내가 그 입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시면 이건 굳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이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하게 요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75번에서 막내 아들 결혼이나 시키는 죽었으면 한이 없겠어요? 라고 했죠. 그럼 뭐죠, 여러분? 이거는 협상 단계입니다. 조금은 인정을 하고 있고 자신의 과거의 죄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일까지만 좀 하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협상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 보세요. 간호조무사가 호흡곤란 환자를 발견했을 때 편하게 호흡하도록 취해주어야 하는 자세. 요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시험 문제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문제예요. 답은 여러분 3번 파울러시 체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곤란 환자 체위. 우리 체위 문제는 거의 뭐 매해 나오는 것 같아요. 체위에 관련된 문제. 체위 문제는 매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곤란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체위는 여러분 파울러시 체위. 요걸 우리 흔히 반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머리 상체를 올려주는 체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곤란 환자에서 할 수 있는 체위, 파울러시 체위, 우리가 흔히는 반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파울러시 체위 반잡이를 해주면은요, 찌그러져 있던 폐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폐 확장을 최대로 하여 호흡곤란 환자, 흉부수술 또는 심장수술 후에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자궁의 오로와 질 분비물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자세가 반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울러시 체위. 그래서 우리 뭐 시험에서는 파울러시 체위는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 어떤 체위가 가장 좋냐 해서 가장 좀 많이 물어보고 또 이 체위가 여기 여러분 자궁의 오로와 질 분비물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하는 체위예요. 이거 기초간호학 모성에서도 나올 수 있는 체위겠죠. 우리 산모들 아이 출산하고 나서 산욕기에 자궁에 있었던 안 좋은 찌꺼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나쁜 분비물이 나오도록 해주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앉아있는 방법. 반자위를 해서 앉아있으면 자궁의 오로와 질 분비물이 촉진이 된다. 그래서 잘 나온다. 그래서 산욕기를 더욱더 빨리 산욕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체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7번 문제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77번은 기관 내 삭간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기도 흡인을 시행해야 할 때 지켜야 할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서 기도 흡인에 대한 문제고요. 답은 1번이에요. 실시 전에 흡인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한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뭐 실시 전에는 흡인 목적, 그 다음에 절차를 설명해야 되고, 이거는 어떤 간호 행위를 할 때 무조건 다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간호 행위를 하게 되면은요, 간호회계 하기 전 항상 꼭 무의식 환자일지라도 꼭 설명의 의무는
설명의 의무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카테터는 수돗물이나 증류수에 담가서 윤활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돗물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기도흡인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멸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멸균적으로 깨끗하게 정말 제로의 상태, 세균이 한 마리도 들어가면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해서 멸균적으로 기도 흡인을 시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돗물이라는 거는 뭐 염소도 있고 불소 있고 화학물질 같은 것도 섞여 있잖아요. 뭐 세균도 있을 수 있고 대장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돗물을 뭐 이용해서 카테터를 윤활시키고 하시면 안 되고, 멸균적이니까 뭘 이용하셔야 되겠죠? 멸균 증류수에 담가서 윤활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카테터를 삽입하면서 흡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카테터 삽입 중에 흡인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카테터를 완전히 이제 넣고 나서 그때부터 압을 줘서 흡인을 하셔야 되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흡인을 하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터를 삽입하면서, 여기가 틀린 부분이고, 카테터 삽입 중에는 흡인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제 그 팁이 다 들어가고 나서, 줄이 다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흡인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냥 저산소증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삽입 중에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왜냐면 이제 저산소증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한 번에 30초 이상 흡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1회 흡인 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30초 이상이라고 했는데 10초를 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1회 흡인 시간은 10초를 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총 흡인 시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초 5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왜냐? 저산소증에도 예방하기 위해서 저산소증 예방을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과산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번 삽입 중에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1회 흡인 시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죠?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몇 개만 더 볼게요. 흡입 전후에는요,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여서 저산소증을 예방해야 되고, 흡입 전에.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석션 시마다 카테터와 용액을 교환해 줘야 된다는 거. 왜냐? 멸균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호흡곤란 환자의 체위는 상반신을 높여주는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가 좋다. 그 다음에 카테터를 회전시키며 빼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카테터 집어넣거나 카테터를 그 안에서 조작을 할 때는요, 카테터가 여러분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안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조직 손상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테터 줄을 놓고 나서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 빼내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 흡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흡인 기구를 놓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아직 이런 기도 흡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개념이 안 서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이런 지문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기도 흡인에 대해서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새 유튜브 굉장히 많이 좋잖아요. 기도 흡인의 방법, 기도 흡인이 과연 뭘 하는 것인지 한번 영상을 좀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8번 볼게요. 마지막 줄로 볼게요, 여러분. 의치의 관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의치. 이것도 뭐 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의치는 더운 물로 닦고 소독수에 담가 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치 같은 경우는 더운 물로 닦아버리면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온수로 닦고요. 소독수에 담가 놓을 필요 없고 물에 담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의치를 씻은 후 대야나 세면대에 수건을 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치 씻기 전에 대야나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 놓아서 이 의치를 떨어뜨려도 얘네가 파손되지 않게 미리 이렇게 밑에다가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건을 깔아 놓는 거예요. 우리 의치 틀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닦다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얘가 팍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물어줘야 되죠? 저희가 물어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닦기 전에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건을 깔아놔서 파손을 방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관 시 깨끗한 컵에 담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치 같은 경우는 건조한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의치가 변형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축축한 상태로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온수나 찬물, 물에 담가 두셔야 되겠고, 자, 4번. 의치가 깨끗하지 않을 경우에는 2% 중조수나 붕산수로 닦습니다. 중조수, 붕산수라는 거는 정말 약한 소독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중조수, 붕산수 정말 약한, 그것도 2%짜리 완전 약한 그런 소독수에 담가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 5번. 흐르는 물에 헹구어 씻지 않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흐르는 찬물에 칫솔과 세정제를 이용해서 닦아주셔야 되겠고, 의치에 대해서 요약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의치는 여러분 틀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치는 흐르는 찬물에서 세정제와 칫솔을 사용해서 닦아요. 자, 흐르는 찬물에 닦는 이유는 더운 물이라든지 너무 뜨거운 물에 의치를 담그게 되거나 하면 이 의치가 변형이 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변형 예방을 위해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세정제와 칫솔을 사용해서 닦고, 닦는 동안에는 싱크대나 세면대에 뭘 깔아있죠? 수건, 쿠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건을 깔아놓아 떨어져도 파손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의치를 보관할 때 변형 예방을 위해서 의치가 청결할 수 있도록 깨끗한 컵에 찬물, 미온수를 부어서 축축한 상태로 뚜껑을 덮어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의 관리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결할 수 있도록 깨끗한 컵에 찬물을 부어 축축한 상태, 왜냐 건조한 상태에서도 의치는 변형이 갈 수 있어요. 축축한 상태로 이제 뚜껑을 닫아 놓으셔야 돼요. 뚜껑 열어놓으면 그 뚜껑 열어놓은 상태에서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뚜껑을 덮어서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번에 보시면 드레싱 카트에 비치한 이동 겸자통에 이동 겸자를 한 개씩만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셉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동 겸자. 그래서 우리 이동 겸자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집게같이 생긴 걸 얘기를 하잖아요. 집게죠. 집게인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생긴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꼽아 놓잖아요. 이렇게 꼽아놔요. 그래서 얘를 이동 겸자, 겸자라고 해요. 요거를 포셉이라고도 하죠. 병원에서는 포셉으로 부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게같이 생긴 거를 이동 겸자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이동 겸자가 꽂혀 있는 거를 겸자통이라고 해요. 겸자통. 자, 그러니까 겸자를 꼽는 연필 꽂이 같은 곳이라고 겸자통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겸자통 한 용기에 겸자는 하나씩만 꽂아 넣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유는 뭐냐? 한 용기의 겸자는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나씩만 꽂아 넣어야 돼요. 오염 방지 때문에. 여러 개가 꽂아 있으면 오염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씩만 꽂아서 오염 방지를 위함이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번. 피내 주사는 비경구 투여 중 약물의 흡수가 가장 느린 것으로 피부 진피층에 약물을 투여한다. 이 피내 주사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여러분 주사의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흡수가 빠른 I 부위는 뭐죠? 정맥. 그 다음에 빠른 거 IM이 뭐였죠? 근육. SC가 피, 하.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인트라더마 해서 요걸 피내예요. 그래서 뭐 약물의 흡수 순서를 따르면 굳이 따지자면 요렇게 되는데요. 자, 제일 느려요. 피내가 제일 느리고, 자, 피내의 주사 목적은 뭐가 있냐면 투베르클린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질병의 진단 또는 항생제 등 약물의 과민 반응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사 방법이 피내 주사예요. 피내라는 거는 껍질 밑에다 바로 주입한다라는 의미예요. 피부 바로 밑에, 피부 내에다가 주입한다, 껍질 밑에다 집어넣는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피내 주사의 목적은 진단과 검사 방법으로 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진단 목적이나 약물의 과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AST라고 하죠. 애프터 스킨 테스트. 그래서 항생제를 맞기 전에 이 항생제가 나와 맞는지 맞지 않는 약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부 밑에다가 파달만큼 불리는 피부 반응 검사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은
나와 이 약은 맞는 약이니까 항생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CT라든지 MRI 찍을 때 조영제를 사용해서 찍잖아요. 그러면 이 조영제도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조영제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조영제 반응 검사도 요 피부 밑에다가, 피부 껍데기 밑에다가 주사해서 약물 반응 검사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핵 반응 검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죠. 결핵 반응 검사도 똑같이 하죠. 결핵 반응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뭐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조영제 반응 검사, 결핵 반응 검사 같은 거 검사고요. 유일하게 이제 주사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주사제로 사용하는 거는 BCG 예방 접종. BCG가 뭐죠, 여러분? 결핵 예방 접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내 주사 같은 경우는 진단과 검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유일하게 예방접종 항목에서 결핵 예방접종약인 BCG만 어디로 접종하느냐, 이렇게 피내로 투여를 합니다. 피내로. 그래서 요걸 좀 잘 기억하세요. 이거 최근에 2020년, 2019년 요 사이에 한 문제 요거 나왔었어요. BCG 예방접종은 어느 경로로 투여를 하느냐. 답은 피내 주사였던 것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보통 반응 검사, 진단 검사로 사용하는 게 피내 주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예방 접종 중에 BCG 투여를 할 때는 피내로 주사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1번을 보겠습니다. 각종 질병에 대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활용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2번 물리요법이에요. 물리요법. 여러분 물리치료 들어보셨죠? 그래서 물리치료가 물리요법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실 가시면 열, 냉, 광선, 안마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몸을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물리요법이겠고, 자, 절대 안정 1번에 보시면 절대 안정 나와 있죠. 요거 약어로 직역겠죠. ABR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해서 절대적으로, 절대라는 말이 붙으면 100% 안정해라, 100% 안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열량 소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이닦기, 돌아눕기 등이 금지되고, 말하는 것도 의사표시 정도만 허락되는 상태가 절대 안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의료 요원들이 도와주는 상태를 절대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혼자서 화장실 다녀올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침상에서 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침상에서 이런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거를 옆에서 도와줍니다. 침상 변기라든지 소변기 같은 거를 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방사선요법에서 주로 양성종양 파괴시키기 위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악성종양이에요. 악성종양. 악성종양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종양에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양성종양이라는 건 좋은 걸 얘기해요. 그냥 덩어리, 좋은 놈, 우리 몸에 피해를 안 주는 덩어리고요. 악성 종양은 나쁜 놈이에요. 악해요. 그래서 이 악성 종양을 우리가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 그래서 종양 중에서도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고, 우리가 방사선 요법은 암 치료를 위해서 쓰는 요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악성 종양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을 보실게요. 4번의 식이요법은 섭취하는 약물을 조절하여 치료한다라고 되었는데, 식이요법은 섭취하는 약물이 아닌 음식을 조절하여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5번의 심리요법은 외과적 시술로 질병을 완치시켜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과적 시술로 질병을 완치시켜주는 거는 수술요법을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온 심리요법은 질병 회복에 장애가 되는 우리 정서적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주는 방법을 심리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2번 보시면 소아성 궤양 환자가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당일 환자에게 교육시켜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소아성 궤양이 무엇인지 보셔야 되겠죠. 소화기계 질환에서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소아성 궤양입니다. 자, 그래서 소아성 궤양은 소화기계 쪽에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소화기계라고 하면은 여러분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다 소화기계잖아요. 여기에 이제 궤양이 생기는 건데, 자 보시면 위, 점막, 유문 또는 십이지장, 여기를 그냥 여러분 소화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기계의 점막의 일부가 어떤 원인으로 괴사가 된 상태예요.
괴사가 되는 것을 궤양이라고 하는데, 이 궤양은 근육층까지 침범해서 뚫어질 수도 있어요. 빵꾸가 뽕 뚫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범 부위에 따라서 12지장 궤양, 12지장에 생기면 12지장 궤양, 위에 생기면 위궤양, 식도에 생기면 식도 궤양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물어보는 게 뭐냐, 소화성 궤양의 호발 부위에서 가장 많은 호발 부위는, 요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침범 부위에 따라서 12지장, 위궤양, 식도궤양이 있는데,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 12지장 궤양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1순위 1번으로 12지장이 가장 호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식도순으로 이렇게 궤양이 생겨요. 그래서 12지장 궤양의 침범 부위에서 제일 발생이 잘 되는 곳 어디다? 12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궤양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현재 위에 상처가 난 거예요. 제가 여기다 위를 그려볼게요. 여기 식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12지장이죠. 그래서 위, 식도, 12지장.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생기면 12지장 궤양, 위배에 생기면 위궤양, 식도에 생기면 식도궤양. 근데 어디에 제일 많이 생긴다? 12지장에 제일 잘 생기는 게 12지장 궤양이에요. 궤양은 12지장에 제일 잘 생기고, 어찌됐든 간에 이 궤양이라는 거, 여기 소화기계에 상처가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상처도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예요. 자, 이 궤양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식이요법을 먼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뭐가 틀렸는지. 자, 1번 식전에 우유를 마신다라고 해요. 이 궤양이 생기면 굉장히 속쓰림이 심하거든요. 속쓰림, 통증 같은 것들이 심한데, 이 통증을 일시적으로 달래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이상하게 속쓰리면 우유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먹으면 속쓰린 거 괜찮아진다라는 얘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여러분 잘못된 상식이세요. 이렇게 식전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유를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우유는 자극제가 돼서 속을 더욱더 쓰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먹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안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안정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속쓰림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유는 자극제가 돼서 위액 분비를 훨씬 더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우유 드시면 안 돼요. 위 안 좋으신 분들 막 속이 쓰리다고 해서 우유 부어 드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빵, 국수 등 밀가루 음식을 섭취한다. 밀가루도 여러분 제한하셔야 되겠고, 자, 3번 식사는 소량씩 1일 3회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증상이 완화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라고 되었는데, 특히 이제 소화성 궤양이 있으면 속이 많이 쓰리다 보니까 제산제 같은 것들이 섭취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약들을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서 복용을 중단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약을 중단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1회 식사에 많이 먹고 2에서 5회까지는 수분만 섭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량씩 자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만 드시면 안 되죠.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식이요법.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딱 위궤양 환자의 식이요법이라기보다는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사람의 영양요법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딱 소화궤양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위에 현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위에 문제가 있어요. 위에 상처가 나고 지금 위에가 괴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라든지 이런 괴사를 상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가 뭐죠? 영양분이 고단백과 고비타민입니다. 고비타민과 고단백은요, 상처 회복, 우리 몸의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단백, 고비타민으로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소화기계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소화가 굉장히 안 돼요. 그리고 속쓰림도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로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가득 먹는 것도 위가 너무 힘들어요, 소화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자주 소화되기 쉬운, 그러니까 질긴 음식 주지 말아라. 섬유소가 너무 많거나 고기 같은 질긴 음식보다는 소화되기 쉬운 부드러운 그런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권장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가 계속해서 비어있는 상태를 되지 않게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금지. 그래서 맵고 짜고 쓰고 기름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오히려
오히려 이 소화기계를 더 자극을 해서 상처를 더욱더 심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탄산음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극제예요. 그래서 탄산음료 섭취도 금지하고 위장 정체 시간을 짧게 해야 돼요. 위에 음식물, 위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위에 상처가 나 있는데 너무 질긴 음식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이 위가 계속해서 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극이 되죠. 계속 꾸글꾸글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이면서 이 상처는 더욱더 자극이 돼서 상처가 패이고 이런 식으로 상처가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장관 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위장 정체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위가 너무 힘이 들지 않게 상처가 더욱더 심화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단백, 고비타민 식이 자주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소량씩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 자극적인 음식 금지, 탄산음료 섭취 금지, 위장 정체 시간을 짧게 하는 그런 음식을 드셔주는 게 좋아요. 자, 소화성 궤양 대상자의 식이요법의 목적은 위산의 가다 분비와 과잉 작용을 피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해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 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극제거든요. 음식을 피하고 술, 담배를 피해요. 술, 담배도 자극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속 쓰릴 때 우유 드시는 거, 우유나 크림 은 산 분비의 자극제가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 크림, 단백질,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지방이나 단백질, 지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얘네들은 산 분비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83번 문제 여러분 볼게요. 자, 83번은 유치도뇨관 삽입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때 이동겸자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 그래서 이동겸자에 대해서 문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겸자 위에서도 아까 한번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림 제가 못 그려요, 여러분. 이렇게 핀색 같은 거 어떻게 이거 너무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집게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 이동 겸자예요. 그래서 이 이동 겸자의 끝 부분이 위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 겸자의 끝 부분은요. 이 끝부분 있죠. 얘가 항상 아래로 오게 들어셔야 돼요. 아래로. 자, 그다음에 이동 겸자 사용 시 허리 위로 올리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가운 입을 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허리선을 기준으로 아래는 오염, 그 다음에 그 위로는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간주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 겸자를 들고 사용하실 때 절대 얘가 허리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허리 위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허리 밑으로 내려가면 이 오염됐다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소독솜을 주고 받을 때에는 겸자끼리 서로 닿게 안전하게 주고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독솜을 주고 받을 때에는요 이 겸자끼리 서로 닿지 않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겸자통에서 꺼낼 때 겸자 끝에 양쪽 면이 맞물린 상태로 꺼내요. 그래서 얘가 오므려진 상태로 꺼내셔야지 주변에 닿지 않아서 오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겸자 사용 방법에 대해서 66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이동겸자 끝 부분이 항상 이렇게 아래로 여러분 내려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들고 겸자를 손에 들 때는 겸자의 끝이 항상 손목보다 아래를 향하게 그 다음에 허리 높이나 그 이상이 보일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허리 위로 드셔라. 자, 그 다음에 소독솜을 주고 받을 때는 겸자끼리 이렇게 뽀뽀가 돼서는 안 돼요. 겸자끼리 닿지 않아야 되겠고 겸자통에서 겸자는 하나씩만 꽂아두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겸자통에서 꺼낼 때는 이 겸자의 끝이 벌어진 상태로 꺼내시면 안 되고 오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맞물린 상태에서 꺼내셔야 오염을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4번에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정체 관장의 목적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관장이라고 하면은 응가를 빼내기 위해서 쓰는 게 관장이잖아요. 똥을 시원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배변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불편감이 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것이 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장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체 관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체관장의 목적은 1번이죠. 용액을 장 내에 장시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관장액이나 치료적 약물을 장 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기 위한 관장으로 약물관장과 발효관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체관장은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해서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정체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하게 해서 몸에 있는 나쁜 물질을 빼내는 그런 방법이 정체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장액이나 치료적 약물을 장내에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약물관장과 발효관장이 있는데, 약물관장에는 여러분 K-엑셀레이트 관장, 그 다음에 칼리메이트 관장이 있어요. 다 이거 K 들어가죠. K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엇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냐면 몸속에 있는 칼륨, 포타슘을 관장을 이용해서 빼낼 때 요거를 사용을 해요. K-엑셀레이트, 칼리메이트. 그래서 문제에 고칼륨 혈증이 있는 환자가 있다. 칼륨 혈증인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에게서 해줄 수 있는 관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 K-엑셀레이트 관장, 칼리메이트 관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락툴루스라는 약물을 사용해서 관장을 하는데, 이 락툴루스는 몸에서 암모니아를 제거해줘요. 암모니아. 그래서 암모니아가 올라가서 생긴 환자분들 중에 간성혼수 환자 있죠. 자, 문제가 간성혼수 환자가 있는데 피 수치에서 암모니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때 해줄 수 있는 관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락툴루스 관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K-엑셀레이트, 락툴루스, 칼리메이트는 약물 관장으로 해서 몸에 높아져 있는 칼륨이라든지 이 암모니아 수치를 떨쳐주기, 밖으로 빼주기 위해서 하는 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해가지고 치료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륨을 넣는 바륨 관장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 연동운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관장은 배변 관장, 청정 관장, 배출 관장이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응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관장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 X선 검사 전 장 준비를 위해서 정체 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엑스레이 찍기 위해서 특별히 장 준비하지는 않죠. 자, 그다음에 4번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 관장을 하진 않아요. 그쵸? 변비가 이제 심해지게 되고 자연적인 요법으로 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관장을 선택한다. 예방 방법에 관장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 훈련을 통해 규칙적인 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장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4번, 5번 같은 경우 3, 4, 5 관장과 거의 연관성이 다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5번. 자,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보행이 불편한 환자가 목발 3점 보행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발 문제 나오면 학생분들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목발이라든지 그 지팡이 보행할 때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신데,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우선은 목발 3점 보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환자의 3점 보행을, 우리가 2점 보행, 3점 보행, 4점 보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점 보행은요, 환자의 한쪽 하지는 약해서 체중 부하를 할 수 없고 다른 한쪽 하지는 튼튼하여서 전체 체중 유지가 가능할 때 사용하는 보행법이 3점 보행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약한 거예요. 나머지 한쪽 다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3점 보행인데, 자,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양 목발과 지탱할 수 없는 하지를 먼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목발 2개죠. 목발 2개, 양 목발과 지탱할 수 없는 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약한 환자니까 지탱할 수 없는 하지가 뭐죠? 오른쪽이죠. 오른쪽, 요게 먼저 나가죠. 양 목발과 지탱할 수 없는 오른쪽 하지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하나, 그 다음에 발, 이게 오른쪽 발, 오른발,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점 하나. 그래서 앞으로 하나, 둘, 셋, 얘네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3점 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같이 동시에 쿵 나가고 나머지 왼쪽 발이 그 다음에 탁 나가고, 요게 3점 보행이에요. 그래서 앞에 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찍혔다 해서 3점 보행입니다. 그래서 양 목발과 지탱할 수 없는 하지가 먼저 앞으로 나가서 3개 점이 탁탁탁 찍히기 때문에 3점 보행이에요. 자, 앞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발목이 나가죠. 동시에 목발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불건강한 다리. 이게 오른쪽이 왼쪽으로 돼야 되겠죠? 불건강한 다리. 요게 아니고요. 왼쪽 다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참 점이 3개 찍어진 거를 여러분 보세요. 점이 앞으로 탱탱탱 찍어지는 것이 여러분 4번밖에 없어요. 답은. 그래서 3점 보행하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이렇게 하나 둘, 3포인트 나와 있는 그림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이 목발이 역할이 뭐냐면 이 목발은 불건강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건강한 다리가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양 목발로 틱틱, 그 다음에 지탱할 수 없는 하지 오른쪽 딱 와요. 그러면 요게 하나, 둘, 셋, 점이 3개니까 3점에다가 오른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와야 되는 게 뭐죠? 왼발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점 보행은 점이 3개 찍혔지. 그리고 목발 점 2개 찍히고 이 목발이 대신하는 목발은 뭘 대신한다 했죠? 불건강한 다리를 지탱해 주는 거니까 불건강한 다리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3점 보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복부 근육을 이완시켜 복부 촉진을 원활하게 하며 질검사 및 여자의 인공도뇨 시와 회음열요법 시 취하게 되는 체위로 옳은 것은 이게 뭐냐? 배횡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거든요. 그래서 배횡아이는 자, 배횡아이 등을 대고 이 배자가 등배자예요. 등을 대고 가로로 누워 있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위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복부 검사, 특히 복부 촉진할 때 이렇게 누워서 반듯하게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복부의 근육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촉진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복부를 이완시켜주죠. 그래서 복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자세다라고 하죠. 그래서 복부 검진할 때, 그 다음에 여성의 질 검사할 때, 여자 인공도뇨시, 특히 여자의 인공도뇨를 할 때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열램프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주는 거 하죠. 회음 열램프 세워줄 때도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횡와이예요.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여러분 슬흉이 나와 있는데 슬흉이는 우리 요가 자세에서 고양이 자세 아시죠? 이 슬자가 무릎 슬자에 흉자는 가슴 그 흉자거든요. 그래서 무릎과 가슴을 대고 눕는다 해서 슬흉인데 이 슬흉이는 언제 하느냐? 월경통 완화, 그 다음에 우리 태아의 위치, 태위 변경, 그 다음에 자궁훅을 예방하는 그런 자세로 많이 쓰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심스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왼쪽 좌측 심스위 관장할 때 주로 쓰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앙하이 같은 경우는 모든 체위의 기본 자세가 앙하이고, 특히 남자 도뇨할 때, 뭐 휴식할 때의 기본 자세 앙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기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서는 거의 뭐 등 마사지 할 때 쓰이는 체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위는 매일 좀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에 여러분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오를 때,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내려올 때의 순서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는 계단에 오를 때를 물어봤죠. 그래서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오를 때의 보행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팡이가 먼저 콩 하고 나가요. 지팡이 나간 다음에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마비된 불건강한 다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에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예요. 그러면 지팡이 나가고 건강한 다리면 뭐죠? 이 사람한테는 오른쪽 다리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비된 다리 왼쪽 다리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팡이로 계단을 오를 때의 보행은 지팡이 건강 마비, 지팡이 건강 마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팡이로 계단을 내려올 때는 자, 지팡이 마비 건강, 이게 얘가 뒤바뀌는 거예요. 뒤바뀌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평지를 걷거나 평지 걸을 때와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올 때 지팡이 마비 건강,
요렇게만 여러분 기억을 해두자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올라갈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로 평지,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올 때 지팡이 가요. 그 다음에 마비다리 가요. 그 다음에 건강다리가 갑니다. 지팡이, 마비, 건강. 지팡이, 마비, 건강이 평지와 계단을 오를 때 요거를 입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분 뭐 빗자루라든지 청소기라든지 뭐 짚을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팡이 대용으로 한번 해보시고 몸으로 좀 익혀놓잖아요. 그러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또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를 걸을 때 청소기라든지 우리 뭐 빗자루 같은 거 있으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지팡이 나가고 내가 불편한 마비 쪽 다리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다리 나갔다. 지팡이 마비 건강, 지팡이 마비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 건강 마비. 근데 이거 두 개 해놓으면 다 섞일 수가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요것만 외우고 있자고. 요것만 건강 지팡이를 이용해서 평지와 계단을 내려갈 때 지팡이 마비 건강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지팡이 마비 건강.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 보겠습니다. 요골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손목 안쪽에 엄지손가락을 연결하는 선 위에 요골 동맥을 찾는다. 답은 1번이죠. 자, 2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엄지손가락을 요골 동맥 위에 놓고 맥박을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측정자가 엄지손가락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조무사 자신이 맥박수와 혼동, 자신의 맥박수와 혼동이 되므로 엄지손가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박을 측정할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엄지손가락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자신의 맥박수와 혼동이 돼요. 이게 네 맥박인지 내 맥박인지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사용하지 않아요. 엄지손가락 제외.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맥박이 불규칙할 경우 3일간 측정해서 곱하기 한다. 여러분 언제 3일간 측정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맥박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몇 분간 여러분? 반드시 1분간 측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맥박을 측정하는 원래 시간은 1분인데요. 맥박이 이제 규칙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30초 재서 곱하기 2 요거까지는 돼요. 근데 이제 규칙적인 않으신 분들은 30초 곱하기 2 하시면 안 되겠죠? 불규칙할 경우에는 반드시 1분 측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심장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 직후 맥박을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활동을 하고 나면은 맥박수가 정상보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심장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맥박 잴 때는 휴식 상태에서 맥박을 측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요골 동맥과 심천 맥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는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요골 동맥과 요골 동맥을 재고, 그 다음에 심천맥박은 뭐죠? 청진기 돼가지고 가슴팍에서 느끼는 심장 뛰는 박동이에요. 그래서 심천맥박, 요골 동맥과 심천맥박을 딱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요골 맥박은 70이 나왔고 심천맥박은 80이 나왔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은 안 돼요. 현재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골 맥박이 70 나왔으면 심천맥박도 70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정상이다라고 보니까, 만약에 요게 두 개가 차이 있으면 비정상이고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수두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으로 인해 피부가 가려운 소양증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 자, 소양증 나왔네요. 자, 답은 2번이죠. 정서적 긴장감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거나 했을 경우에도요, 혈관이 수축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서적 긴장감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돼도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그 다음에 긴장을 하게 되면 그 피부염의 가려움증이 굉장히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밤보다 낮에 더욱 심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낮보다는 밤에 더욱 더 심해져요. 밤에.
그래서 아토피 있는 분들을 예로 들자면 낮 시간에는 활동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 가려움증에 대한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안정된 상태고 특히 잠잘 때는 온 집중이 여기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가려움, 이 피부에. 그래서 더욱더 밤에 더 가려움증은 조금 더 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어린 아이나 피부가 습할수록 증상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습하기보다는 건조하면 할수록 심해지니까 우리가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보습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심할 때는 긁어서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되었는데 이렇게 소양증 있는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긁지 못하게 하는 거, 피부를 긁지 않도록 하고 2차 피부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가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소양증,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도 너무 심하게 긁으니까 피에서 그러니까 그 피부에 상처도 나고 딱 피도 나고 진물도 흐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처 부위가 또 2차 감염이 돼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긁지 않도록 하는 간호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는 더운 물 찜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운 물 찜질은 가려움증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더운 물 찜질보다는 찬물 찜질을 이용해서 소양증을 단기간에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양증이라는 건 여러분 가려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환자의 소양감 해소를 위한 간호 활동에는 방 안의 온도 조절과 환자의 기분 전환을 위한 활동. 그래서 방 안 온도는 조금 서늘하게 시원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환자 기분을 전환하는 그런 활동.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줄여줘야 되고 안정감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환을 위한 활동, 그 다음에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방법, 환자가 피부를 긁어서 오는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여기 설명드리면, 그래서 손톱을 좀 짧게 깎아 주어서 긁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너무 심할 때는 치료적 목욕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게 목욕물에다가 약성분 같은 것들을 타서 목욕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분 목욕 같은 것들이 추천이 되고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을 적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사용되는 건 차가운 냉수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0번을 볼게요. 체온이 정상인 성인 환자가 한기가 조금 든다고 더운물 주머니를 달라고 합니다. 더운물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답은 여러분 4번. 물주머니를 평평한 곳에 눕혀 공기를 제거한 후 사용해요. 우리가 물주머니에 뜨거운 물을 딱 이렇게 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시 수증기가 쫙 나오면서 이 수증기가 나온 상태로 그 마개를 잠궈요. 그러면 물주머니가 굉장히 빵빵해집니다. 빵빵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물주머니를 평평한 곳에 눕혀서 공기를 제거하는 이유는 빵빵해지는 거, 물주머니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번 볼게요. 물의 온도는 70도 정도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70도는요, 여러분 너무 높아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항상 그 온도는 내 체온보다 살짝 높다 해서 40도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확한 온도는 46에서 52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외우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물 주머니니까 나의 체온보다는 높아야 돼요. 40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의 체온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40도 이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물주머니에는 물을 가득 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을 가득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물주머니에 물을 가득 넣으면 물주머니가 이렇게 빵빵해져 버릴 거잖아요. 이렇게 빵빵해진 상태에서 피부에 댔을 때 이 면적이, 그러니까 사람 피부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씬한 사람을 이렇게 껴안을 때는 그 날씬한 사람을 껴안을 때 안을 때 서로 몸이 이렇게 딱 밀착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배가 뚝 나온 사람이랑 내가 안았을 때는 그 사람 뭔가 내가 밀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주머니가 배가 폭 튀어나와 있어요. 뚱뚱한 물주머니를 대면 내 피부 표면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적어지니까 더운 물주머니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더운 물주머니를 사용할 때는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물을 2분의 1, 3분의 1만 채워서 내 신체 표면과 맞닿는 면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끝에, 발치에 넣어줄 때는 조금 더 많이 넣습니다. 3분의 2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 근데 아무튼 물주머니에 물을 많이 넣으면 되지 않는다. 가득 채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더운 물 주머니, 더운 물을 3분의 1에서 3분의 2 채운 후 공기를 넣어 팽팽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채워주시고 3분의 2 이렇게 채워주시고 공기는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왜냐? 공기가 차게 되면은 얘가 그래도 또 빵빵해진단 말이에요. 공기를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기가 나중에 화상을 또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빼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공기 제거, 증기로 인한 화상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 때문에 물주머니가 또 이렇게 빵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는 빼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대사작용 감소를 위해 더운 물 주머니를 사용한다. 더운 물 주머니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사작용을 순환을 증가시키, 대사작용을 여러분 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순환작용을 증가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순환,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더운 물 주머니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운 물 주머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아까 물의 온도 몇 도라 했죠? 물의 온도는 40도 이상, 그래서 물의 온도는 46에서 52도로 완전히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 가득 채운다, 채우지 않는다? 가득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물은 가득 채우지 않고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빵빵하게 넣어준다? 공기는 반드시 제거한다. 공기는 빼주어서 이 증기로 인한 화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물주머니가 부풀어 오르는 것들을 방지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써져 있지는 않지만 물주머니에 물을 채우고 이제 잠근 다음에 얘를 이렇게 거꾸로 들어봐서, 여러분 거꾸로 들어봐 가지고 새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 그렇죠? 물주머니를 나는 잘 잠근 줄 알고 환자한테 적용을 했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되죠? 새가지고 환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다 넣고 마개를 잠근 다음에 거꾸로 들어서 이 물이 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용 시간. 더운 물 주머니 적용 시간은요, 자, 3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30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물주머니를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죠. 수건이라든지 어떤 포에 싸가지고 환자의 화상을 좀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수건에 싸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 시간은 30분 넘어가지 않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 물리치료 가가지고 핫팩 하잖아요. 핫팩 할 때 보통 물리치료실에서 30분 이상씩 핫팩 해주진 않죠. 단시간 적용하고 빼주고, 핫팩도 수건 여러 겹에 싸서 사람 몸에 올려주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1번 보겠습니다.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환자의 호흡기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답은 여러분 1번이에요. 심호흡, 병불기, 기침, 체위 변경. 자, 그래서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예방, 요것도 중요하죠. 자, 수술을 하고 나면은 호흡기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합병증이 무기폐, 폐가 쪼그라들어 버린 거, 쪼그라들어서 다시 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폐렴, 그래서 무기폐와 폐렴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런 무기폐와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찌그러져 있는 폐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워 있는 것보다 어떤 체위가 좋다 했죠? 호흡에 가장 좋은 체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 있죠? 파울러시 체위,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찌그러져 있는 폐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침, 심호흡,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병불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폐를 확장시켜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유지, 수분 투여, 조기 이상, 이런 것들이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2번 볼게요.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비소독 시 소독 효과의 증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자비소독이 뭔지 아시죠? 자비소독은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끓는 물에 삶는 거, 이게 자비소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소독이니까 아포 제거한다, 제거하지 못한다. 아포는 제거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아포를 형성하는 균, 세포의 포자, 박테리아, 균, 일부 바이러스를 제외한, 그러니까 아포를 제외한 모든 병원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아포는 파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비소독이고요. 그래서 아포 형성균 같은 경우는 이 아포 씨앗 있죠. 요 씨앗은 100도의 끓는 물에 끓여도 죽지가 않습니다. 정말 독한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멸균하는 그런 방법에서만 아포가 사망을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에 끓이는 소독 있죠. 자비소독 같은 경우에는 아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소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아가들 젖병 삶을 때 젖병 뜨거운 물에 삶죠. 그때 하는 게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비소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소독할 물품은 물에 2분의 1 정도 잠기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잠기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푹 잠기게 해주셔야 되겠고, 2번 물이 끓으면 뚜껑을 반 정도 연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끓을 때 반 정도 열면 안 되고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소독기 뚜껑은 꼭 닫아서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뚜껑을 완전히 닫아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 끓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름류는 비누로 씻고 깨끗이 닦고는 소독한다. 맞죠? 기름류는 비누로 한번 1차적으로 세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소독할 유리 제품들은 물이 끓을 때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소독할 유리 제품들은요 처음부터 찬물에 넣은 다음 끓기 시작한 후 10분간 소독하고, 유리 제품이 아닌 것은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소독기에 넣습니다. 그래서 유리 제품들을 왜 찬물에 처음부터 넣어서 끓이느냐, 유리 같은 경우는 끓으면서 얘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찬물에 넣으면서 끓이는 거죠. 보글보글 막 물이 끓고 있을 때 넣게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 깨져버려요.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찬물에서부터 넣어서 끓여서 10분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깨지는 거, 파손 방지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5번 물이 완전히 끓기 시작해서 10분에서 100도에서 50분간 끓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이 완전히 끓기 시작해서 10에서 20분간만 끓여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비소독이고, 여러분 집에서 하는 열탕소독이라고 하는 거,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번 볼게요. 전신 마취를 이용한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직후에 간호로 가장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금식 상태를 유지한다고. 자, 수술 후 병실로 돌아온 환자의 간호에서는, 자, 전신 마취 환자의 경우 장 운동이 회복될 때까지는 반드시 금식이라는 거는 물도 먹으면 안 돼요. 자, 금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기도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호흡 잘하는지 여부 기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환자를 뭐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고개만 옆으로 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머리를 좀 살짝 올려주는 자세를 해주신다든지, 자, 그 다음에 혈압, 체온, 맥박, 호흡,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시간마다 체위 변경도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심호흡, 기침 같은 것들을 하게 해서 환자의 폐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리 운동을 실시해서 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하고, 아이오 체크죠?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야 되고, 대상자를 자주 관찰한다. 이런 것들이 수술 후 병실에 돌아온 환자를 관찰하는 관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금식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도 유지,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잘 확인하시는 거, 그 다음에 심호흡, 기침, 요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에 보시면 심한 설사로 인해 탈수와 구강 섭취에 제한을 받고 있는 2번 환자의 박 씨는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고 있다. 배설량을 측정할 때 포함시켜야 할 항목이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배설량. 자, 배설량에는 답은 3번이죠. 설사와 심한 파란. 자, 여기 배설량 어렵지 않아요. 배설량이라고 하는 거는 나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는 거?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온 양을 측정을 하는데, 자, 신체에서 배설되는 모든 수분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 자, 항목을 보시면 소변이 대표적인 배설량이고, 그 다음에 물기 있는 응가인 설사, 그 다음에 젖은 드레싱, 몸에서 나오는 그 젖은 드레싱, 우리 상처 위에 덮어놓은 게 드레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드레싱이 봤더니 축축해요. 그러면 몸에서 진물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젖은 드레싱, 그 다음에 심한 바람. 여러분, 땀이 물기잖아요. 땀이 수분인데 그냥 이런 땀들은 수분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반드시 앞에 심한 발한, 과한 발한, 이런 것들이 붙어야 돼요. 중요한 키워드예요. 심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호흡과 같이 수증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입김 후 불면은 공기 나오면서 수증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도 수분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것은 다 이렇게 배설량으로 포함하지가 않고요. 과하게 과도 호흡, 심한 호흡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과도 호흡 시 수분 소실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과도 호흡 시 수분 소실량. 자, 그다음에 상처 배행량, 출혈, 구토 등 이렇게. 그래서 과한 것, 심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설량으로 측정을 하고, 자, 정상 대변이나 정상 호흡 시 수분 소실량, 발한 그리고 가글레 등은 배설량의 측정이 불가능해서 배설량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대변 정상 호흡이 아닌 무슨 호흡이 들어가는 거죠? 심한 호흡, 과도한 호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한도 심한 발한, 과한 발한 이런 것들. 옷을 한 벌 훌쩍 젖게, 그러니까 환희를 한 벌 완전히 다 젖게 하는 그런 발한 이런 것들은 배설량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치를 하고 뱉어낸 가글레 요것도 배설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6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줄에 보시면 석고붕대를 건조시킬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석고붕대를 건조시킬 때 주의사항. 자, 1번 보면은 담요를 젖은 석고붕대 위에 잘 덮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석고붕대를 담요로 덮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담요가 석고붕대에 닿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크레드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젖은 석고붕대에는 열을 가하여 신속하게 건조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붕대는 우리 붕대가 아니고 우리 책에는 석고붕대가 건조되는 시간 24에서 48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고붕대가 건조되는 시간은 20에서 48시간이고 서서히 자연 건조를 시켜야 되겠고요. 열을 가해서 이렇게 건조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24시간에서 48시간에 걸려서 붕대를 건조하는 거는 정말 옛날 방법이고요. 옛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좀 현재 임상 내용과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24에서 48시간 동안 요새는 건조시키지는 않고요. 이게 금방 마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석고를 이제 사용을 하죠. 특수하게 제작된 붕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책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석고 붕대 건조는 24에서 48시간 동안 서서히 자전 건조를 시켜주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 이제 3번 볼게요.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지 관찰한다. 답은 3번이죠.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지 관찰을 해서 손이나 발에 순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석고붕대 같은 거를 이렇게 감싸놓게 되면 조이잖아요. 조이기 때문에 순환에 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조되는데 72시간이 걸리므로 이 기간 동안 금이 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전대 안정을 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석고붕대는 금이 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여기 보면 72시간이 걸린다. 여기가 틀렸죠. 24에서 48시간. 자, 그다음에 5번. 골절 부위는 심장보다 항상 낮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골절 부위는 부종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보다 높게 하여서 부종을 예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3번입니다. 자, 97번 볼게요. 어떠한 이유로든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에게 물을 먹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2번. 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의식 유무에 따라 구강 섭취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의식이 없는 환자라면은요, 여러분,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는 경구 섭취, 입으로 먹는 것을 금해야 돼요. 그 이유는 기도 흡인으로 인해 질식사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경구 섭취, 입으로 먹는 거 금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8번 보겠습니다. 자, 장기간 누워있는 무의식 환자에게 체위로 인한 기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위 시 지지물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1번 보시면 허리와 대퇴 사이에 대전자 두루마리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전자 두루마리는요, 우리 대전자 두루마리는
대퇴부가 벌어지는 거, 다리가 벌어지는 거. 그래서 다리의 외회전,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의 둔부 밑에 넣어서 대퇴부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허리와 대퇴 사이가 아니고 둔부예요, 둔부.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하루에 한 번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3회요. 3회. 자, 그래서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수건을 직사각형으로 말아 두루마리를 만들어 손에 쥐어준다.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손 두루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무의식 환자의 편의를 위해 앙화이를 치워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는요 편의를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좀 살짝 돌려주셔서 호흡하기 조금 좋은 자세, 그 다음에 흡인이 되지 않은 그런 자세, 아니면은 고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앙화이보다는 머리를 좀 살짝 올려준 자세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 무의식 환자의 체인은 하루에 2회 바꿔주는 게 아니고 몇 시간마다 여러분 2시간마다 바꿔줘서 뭐를 예방하죠? 욕창을 예방한다. 자, 그 다음에 99번 환자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던 중 혈압계가 떨어져서 파손되었어요. 이때의 처치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환자에게 간호사에게 즉시 사실대로 보고한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소변색이 탁하고 거품이 나며 소변을 볼 때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체온이 38도일 경우 소변 배양 검사가 필요하대요. 이 검사를 위해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 소변 배양 검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키워드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소변 배양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소변 채취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걸 배우셨죠? 일반 소변과 요 배양 검사가 있어요. 소변 배양 검사. 그래서 답은 여러분 여기서는 4번 무균적인 방법으로 도뇨하여 멸균 시험관에 받는다. 자, 그래서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소변 검사. 얘는 뭐냐? 일반적인 소변 검사예요. 그러니까 처음 소변 50cc 정도를 배뇨하다가 소변컵에 중간요 30에서 50cc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소변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소변 받아다 주세요. 근데 처음에 있는 소변은 버리시고 중간요부터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변을 보던 중에 받는 소변이에요. 중간쯤에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해서 중간요를 30에서 50cc 받게 하고 생리 중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검사물에 생리 중임을 표시해서 혈뇨 유무를 구분을 해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소변 이거는 환자한테 직접 받아오게 하는 방법이고 자, 그다음에 요를 배양하는 검사. 이 배양 검사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무균적인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를 배양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쓸데없는 잡균이 한 마리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방법으로 채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공도뇨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소변줄을 넣어서 소변을 채취하는 거예요. 인공도뇨하여 도뇨관으로부터 소변이 흘러나오게 한 후 자, 멸균 시험관에 소변을 받아요. 인공도뇨를 할 때도 여러분 무균적인 방법을 하셔야 되잖아요. 인공도뇨도 무균적인 방법을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무균적인 방법으로 무균적, 멸균, 균이 없는 시험관에 소변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소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한테 소변 검사하세요 라고 해서 소변컵 주는 거, 요 배양 검사는 환자가 직접적으로 소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의료인들이 소변줄을 넣어서 인공도뇨를 넣어서 완전히 깨끗한 소변을 방광 안에 있는 그런 소변을 바로 채취하는 걸 요 배양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배양 검사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무균적인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채취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